아들아, 명심하거라. 너무 높게 날아서도 너무 낮게 날아서도 안 된다. 야호! 오늘은 동기부여 한번 받고 가시죠. 세스 고딘의 이카루스 이야기 들고 왔습니다. 나온 지 한참 된 책이긴 한데 이번에 10주년 기념판으로 표지가리에 나와서 신간 느낌도 듭니다. 세스 고딘이야 워낙에 유명 인사라 더 할 얘기도 없지만 그래도 모르는 분이 계실 테니 간략히 소개해드리면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마케팅 구루이자 보랏빛 속아온다와 린치핀을 비롯한 베스트셀러 저자이기도 합니다. 스탠퍼드 MBA 나왔고 여러 글로벌 기업 CEO를 지내기도 했죠. 과대 포장된 인물은 아닙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표작들이 어지간해선 절판이 안 되는 책들인데 판권 유효기간 5년을 채우고 계약 연장을 하거나 계약 종료를 하더라도 금세 다른 출판사에서 다시 판권을 확보해 또 내죠. 이 책도 아마 이번에 계약 연장을 한 김에 리커버판으로 새롭게 출간한 것 같습니다. 시간은 빠르게 흘러서 어느덧 10년이 됐지만 이 책이 전하는 메시지는 여전히 강력하고 명확합니다. 한국어판 제목은 이카루스 이야기인데 원제는 더 이카루스 디셉션, 그러니까 이카루스 기만, 속임수쯤으로 이해하면 될 듯합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이카로스 또는 이카루스 이야기의 교훈을 완전히 다르게 해석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이카루스의 날개 할 때 그 이카루스입니다. 저도 여러분께 동기부여 해드릴 테니 여러분도 제게 동기부여 한번 해주세요. 딴 건 아니고 구독과 좋아요 말입니다. 제 입으로 처음 말씀드리려니까 좀 쑥스러운데요. 이건 부탁이 아닙니다. 간청입니다. 플리즈. 그럼 시작해볼까요?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이야기는 이렇죠. 얘기가 한없이 길어지니 간단하게만 설명할게요.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크레타 섬의 미궁 라비린토스를 설계한 다이달로스라는 장인이 있었습니다. 이카루스는 그 아들이고요. 누구도 빠져나올 수 없다던 이 미궁을 테세우스가 탈출했죠. 이 이야기는 신화를 참조하시고 여하튼 테세우스가 이 미궁을 빠져나갈 수 있었던 건 다이달로스의 도움 때문이라고 여긴 크레타의 왕 미노스가 노발대발하면서 이들 부자를 가둬버립니다. 그런데 다이달로스가 누굽니까? 당대 최고의 장인이죠. 새 깃털과 담요에서 뽑은 실, 샌들 가죽 이런 걸 밀랍으로 붙여서 날개를 만듭니다. 그리고 탈출 전에 아들인 이카루스에게 제가 인트로에서 연기한 것처럼 경고를 한 거죠. 너무 높게 날면 태양열 때문에 밀랍이 녹아버리고 너무 낮게 날면 바닷물 습기를 흡수해 날개가 무거워져서 추락할 수 있으니 조심하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이카루스는 하늘을 나는 맛을 알아버리자 그 자유로움과 짜릿함에 흠뻑 취해 높게 날지 말라는 아버지 경고를 잊고 말죠. 그렇게 태양 가까이 갔다가 결국 밀랍이 녹아서 추락해 죽고 맙니다. 이게 우리가 아는 비극의 전말이죠. 그래서 보통 이 이야기는 분수를 알아라, 너무 자만하지 마라, 어른들 말씀 잘 들어라 뭐 이런 교훈으로 많이들 해석하고 있죠. 젊은 혈기와 치기 어린 오만함이 부른 참사다 이런 식으로요. 수천 년 동안 그렇게 생각해 왔죠. 세스 고딘은 바로 이 부분을 달리 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이카루스 이야기를 통해 얻은 어떤 고정관념이나 통념, 여기에 의문을 던지거든요. 그게 이 책의 핵심입니다. 원래 세스 고딘 이 양반이 기존의 비즈니스 방식이나 마케팅 패러다임에 정말 그게 맞아? 하고 태클을 걷는 걸로 유명하죠. 다르게 삐딱하게 보고 자꾸 질문을 던져서 변화를 촉구하거든요. 이 책 이카루스 이야기에도 어김없이 그의 이런 스타일이 잘 반영되어 있습니다. 기존 해석에 갇히지 않고 본질을 파고드는 거죠. 아까 이 책 원제가 더 이카루스 디셉션, 이카루스 속임수라고 했죠. 말 그대로 우리가 속아왔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의 한쪽 측면만 너무 오랫동안 강조해 오면서 어쩌면 우리 스스로 자신을 억누르고 순응하면서 살아왔다는 얘기입니다. 세스 고딘은 다이달로스의 경고가 양면적이었다는 사실을 아주 강하게 지적하고 있어요. 대부분 너무 높게 날지 말라는 경고만 기억하죠. 그런데 그만큼 중요했던 다른 경고가 하나 더 있었잖아요. 바로 너무 낮게 날지 말라는 경고 말입니다. 그것도 분명히 있었는데 이상하게도 이 부분은 이야기를 잘 안 하더라는 겁니다. 태양열에 밀랍이 녹아서 추락해 죽거나 바닷물 때문에 빠져 죽거나 죽는 건 매한 가지인데
왜 유독 낮게 나는 위험성은 거의 강조되지 않았을까요? 세스 고든은 그 이유를 우리가 흔히 갖고 있는 안전에 대한 집착, 그리고 특히 산업사회 영향력에서 찾고 있습니다. 너무 낮게 난다는 게 뭘 의미할까요? 현실에 그저 안주하는 것, 기대치를 억지로 낮추는 것, 남의 눈에 띄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 이런 태도들이 겉보기엔 안전해 보이죠. 실패할 위험이 적어 보이잖아요. 모난 돌이 정 맞는다라는 속담과도 일맥상통하는 것 같은데, 튀지 말고 늘 겸손하게 살아야 세상 진득하고 안전하게 살 수 있다는 교훈을 준다는 점에서 비슷하죠. 세스 고딘은 이런 사고방식이 현대사회에선 오히려 더 위험할 수 있다고 꼬집고 있습니다. 실패 위험을 줄이려는 생각이 자신의 잠재력을 마음껏 펼칠 기회 자체를 포기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실패가 두려워 아예 시도조차 안 하는 그런 행태 말이죠. 지난 수백 년 산업사회가 은근히 종용해온 수능의 미덕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예측 가능성, 표준화, 효율성, 체제 수능, 이런 것들을 최고의 미덕으로 여겼죠. 정해진 매뉴얼대로 일하는 게 중요했던 시절이었고, 그런 환경과 분위기 속에서 높이나는 것, 즉 기존 틀을 깨거나 튀는 행동, 새로운 시도 같은 것들은 불안하고 위험하고 잘못된 것으로 취급받았죠. 그래서 은근슬쩍 낮게 날기를 사회가 바랐던 겁니다. 그저 주어진 역할에 만족하고 시스템에 잘 따르는 사람이 안정적으로 바람직하게 사회생활 잘하는 것으로 인식됐고요. 그러다 보니 자기도 모르게 낮게 천천히 나는 것이 최선이라는 그런 안락함에 길들여진 측면이 있더라는 겁니다. 이 책에서 세스 고딘이 낮게 날지 말라는 다이달로스의 또 다른 경고를 다시 들여다봐야 한다는 요지가 여기에 있습니다. 겉으로는 중용을 강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중용의 도가 그리 쉽습니까? 실상은 바싹 엎드리기 일쑤죠. 그게 차라리 쉬우니까요. 그래도 어쨌든 그렇게 살아서 정말로 안전하고 안락하면 나쁠 게 없지만 정작 지금 세상은 그런 안전신화가 더는 먹히지 않는다는 게 문제죠. 시대가 완전히 바뀌어서 과거의 그런 전략이 되레 더 위험하게 작용한다는 얘기입니다. 세스 고딘은 산업경제는 진즉에 지났고 지금은 연결경제 시대인데, 그러니까 그 옛날 산업경제가 공장에서 빠른 시간 내에 효율적으로 물건 만들어내는 걸 중심으로 돌아갔다면 연결경제의 핵심은 사람과 사람, 아이디어와 아이디어, 이런 것들을 연결하고 그 관계 속에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게 핵심이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무난하게 살다간 바로 묻히는 그런 시대, 이미 일상이 된 SNS나 각종 온라인 플랫폼 같은 걸 통해서 개인들이 직접 연결되고 정보를 공유하며 영향을 주고받는 현실 속에서는 가치 있는 정보, 평판, 신뢰, 리더십 같은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자산의 가치가 중요하죠. 기댈 수 있는 정해진 시스템이라는 게 없는 시대, 조용히 낮게 머물러 있으면 계속 도태되기만 하는 시대에서 무슨 수능을 찾고 안락함을 찾겠습니까? 가만히 있다간 곧바로 변화에 뒤처지고 세상과 단절되고 고립될 위험이 훨씬 더 커지기만 한다는 겁니다. 안전지대 따윈 이젠 없다는 거죠. 계속 꼼지락거리고 끊임없이 뭔가를 찾아서 움직이고 도전하고 만들어가는 과정에 참여해야만, 계속해서 그 순간순간에 존재해야만 안전을 도모할 수 있다는 역설입니다. 얼핏 들으면 또 하나만한 소리 같은데 생각이 확실하게 바뀌어야 행동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스스로 동기를 부여해서 자극받기를 지속하지 않으면 금세 시들어지고 주저앉게 되니까, 그게 또 우리 인간의 성향이기도 하니까 중간중간 억지로라도 화분에 물 주듯이 우리 마음을 다잡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말 나온 김에 저도 하고 싶은 얘기 잠깐 할게요.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들 있죠? 10여 년 전을 끝으로 더는 글을 안 쓰고 있으면서 자기소개할 때 작가라고 하는 사람, 노래 안 부르고 곡 안 쓴 지 10년이 넘었는데도 자기가 가수다, 작곡가다 하는 사람, 직장생활 그만둔 지 한참이나 지났는데 만나면 팀장 시절, 부장 시절 늘어놓는 사람들 있죠? 이런 사람들은 대개 그냥 그때 그 시절에서 삶이 멈춰 있더라고요. 뭘 하려고도 안 해요. 모아놓은 돈은 좀 있으니까 굶어 죽진 않는데 자기 동일성과 정체성을 어떻게든 과거와의 연결고리에서 찾으려고 하죠. 하지만 이렇게 붙들고 있는 심리적 연속성은 조만간 깨지게 됩니다. 기억은 시간을 절대로 못 이깁니다. 지금 이 순간도 시간과 함께하고 있어야만 심리적 연속성을 이루는 그물이 질겨져요. 지금 글을 써야 작가고, 지금 노래 부르고 곡을 써야 가수고 작곡가인 겁니다.
아니면 새로운 일에 도전하든지 말이죠. 저도 본업은 단행본 편집자인데 번역가로도 일하고 있고 또 고민과 결단 끝에 이 어렵다는 유튜버, 그것도 북튜버 하겠다고 하루를 안 쉬고 주말에도 나와서 스크립트 쓰고 녹음하고 영상 편집하고 그러는 거거든요. 저 잘났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저도 자존감이 상당히 낮아져 있습니다. 지나간 과거에 머물러 있지 않으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겁니다. 다시 이카루스 이야기로 돌아오자면 세스 고딘은 이런 급변하는 시대를 새로운 방식으로 살아가기 위한 인간 유형으로 아티스트라는 개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이런 네이밍이 좀 촌스럽게 느껴지긴 하는데 담고 있는 뜻은 좋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아티스트라고 해서 단순히 우리식으로 예술가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훨씬 더 포괄적인 개념인데 어떤 특정 직업이나 지위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 세상을 대하는 태도와 행동 방식을 표현한 용어입니다. 기존 질서에 아무 생각 없이 순응하지 않고 왜 꼭 그렇게 해야 할까 하고 의문을 품는 태도, 다른 사람들 눈치 안 보고 과감히 아이디어를 내서 현실로 만들려고 노력하는 자세, 타인의 생각을 의미 있게 연결해서 시너지를 내겠다는 사고방식, 정해놓은 규칙이나 지침이 없어도 용기를 내서 일단 시도해보려는 행동 방식을 가진 사람을 말하는 거죠. 달리 말해 창의와 통찰, 의지와 용기, 결단과 실행으로 뭔가 변화를 이끌어내려고 애쓰는 그런 사람이 아티스트라는 겁니다. 스티브 잡스나 마틴 루터 킹처럼 정말로 세상을 바꾼 이른바 위대한 아티스트라고 불릴 만한 사람도 있겠지만 우리 자신을 포함해 주변에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 속에서도 얼마든지 아티스트를 찾을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책에 사례가 많이 나오는데 엄청난 반대에도 불구하고 의지를 관철해 낡고 쓸모없어진 댐을 철거하는 데 성공한 공무원 얘기도 나오고 별다른 권한이 없었는데도 자기가 일하는 양식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예 새로운 디자인의 그물을 고안해낸 한 젊은 직원 이야기도 나옵니다. 세스 고딘이 말하는 아티스트는 기존과 다르게 생각합니다. 산업주의적인 사고방식은 주로 이런 질문을 던졌죠. 안전할까? 위험하진 않을까? 어떻게 하면 시스템을 좀 더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을까?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죠. 반면 아티스트의 질문은 이런 식입니다. 재밌을까? 다르게 만들 수 있을까? 그러고는 뭐 까짓 거 한번 해보지 하면서 바로 시도한다는 거예요. 변화에 쫄지 않고 되레 변화를 만들어내려고 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세스 고딘은 이런 아티스트적인 생각이 연결경제 시대에 왜 중요하다는 걸까요? 그건 바로 연결경제가 우리 개개인에게 엄청나게 강력한 도구들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블로그,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틱톡 등등 이런 플랫폼들이 있어서 이제는 누구라도 마음만 먹으면 자기 아이디어를 전 세계에 알리고 사람들과 직접 소통할 수 있게 됐죠. 예전에는 없던 상황입니다. 레거시 조직의 힘에 기댈 하등의 이유가 없는 거죠. 허락이나 승인을 기다릴 필요가 없는 겁니다. 내가 직접 콘텐츠 만들어서 내 목소리 내고 나와 뜻이 맞는 사람들과 직접 소통에 협력할 수 있는 시대인 거죠. 이미 환경이 이렇게 바뀌었으니 내 안에 잠자고 있던 아티스트 기질을 마음껏 표출할 수 있겠죠. 문제는 마음가짐, 즉 두려움을 없애는 건데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사람들이 비웃으면 어쩌지? 괜히 나섰다가 망신만 당하는 거 아니야? 하는 그런 두려움 말입니다. 저도 유튜브 시작할 때 안 그랬겠어요. 나이도 50이 넘었는데. 하여튼 세스 고딘은 이 부분을 도마뱀의 뇌 비유를 들어서 풀고 있는데 도마뱀의 뇌란 우리 뇌의 대뇌 변형계에 있는 편도체를 말하는 거거든요. 파충류의 뇌라고도 하죠. 파충류는 뇌 진화가 여기서 멈춰 있으니까. 우리 뇌도 진화를 거치면서 지금까지 왔지만 안쪽 깊숙이 여전히 도마뱀의 뇌를 갖고 있죠. 편도체는 생존 본능에 특화된 부위인데 두려움을 느끼는 게 바로 이 편도체의 반응입니다. 무조건 안전만 추구하다 보니 위험을 감지하면 그냥 가만히 있으라고 끊임없이 속삭인다는 겁니다. 누구에게나 익숙한 목소리죠. 이를 역이용하라는 얘기입니다. 이 도마뱀의 뇌가 보내는 경고의 메시지가 느껴지면 편도체가 또 신호를 보내네 하고 마음을 다잡으라는 거죠. 이렇게 일단 알아차리는 게 중요하고 그걸 넘어서려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성공해야만 한다는 강박관념을 떨쳐내고 항상 잘 안 될 수도 있다는 걸 인정하는 게 도움이 된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을 시도할 때 습관처럼 주문처럼 잘 안 될 수도 있어. 그래도 성공하면 끝내주겠지? 하고 실행하는 거죠.
누구나 하기만 하면 다 성공하는 건 아트가 아니죠. 실패 가능성이 있는 걸 성공해야 비로소 아트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세스 고든이 아티스트가 되기 위해서 싸가지가 없어져야 한다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만, 세상이 우리에게 은연중에 강조해온 겸손이라든지 수능에서 벗어나 약간의 자만심도 필요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신감이죠. 반항심도 좀 있어야 하고요. 책에서 아주 점잖게 표현하고 있지만 우리식대로 생각해서 삐딱함이나 개김성인데, 그래도 남들이 봐줄만 하고 개성 있다고 느낄 정도의 삐딱함이나 개김성이면 충분할 겁니다. 너무 막 나가란 뜻은 아니고요. 에너지 넘치고 자신감 충만한 그런 삶의 태도를 갖자는 얘기입니다. 자, 오늘 이렇게 이카루스 이야기로 동기부여가 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제가 여기서 몇 분 떠든다고 여러분께 무슨 대단한 열정과 의지를 불어넣을 수 있을까요? 제 의도는 결국 책을 읽어보시라는 거죠. 남이 해주는 얘기 귀로만 들으면 금방 날아갑니다. 그때뿐이에요. 책은 그렇지 않죠? 시간을 내서 각 잡고 책을 읽는다는 건 엄청나게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일이죠. 그 과정이 이미 사람을 변하게 해줍니다. 완전히 다른 부류가 되는 겁니다. 이 책에서 세스 고든이 전하고 있는 말 중에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마무리할게요. 현실 공간이든 사이버 공간이든 사람들과 소통하고 의견을 나눌 때 내가 여기서 뭘 얻어갈 수 있을지보다 내가 이들에게 뭘 줄 수 있을까 하고 생각해 보라는 메시지가 저는 되게 다가오더라고요. 가는 게 있어야 오는 게 있다는 말 누구나 다 알죠. 참 단순한 얘기고 당연한 진리인데 그동안 그렇게 살지 못한 것 같아 숙연해집니다. 내가 가진 지식, 경험, 아이디어, 시간, 열정 등을 기꺼이 먼저 나눌 때 자연스럽게 신뢰를 얻게 되고, 그 신뢰가 더 많은 기회와 연결로 내게 다시 돌아오는 법이죠. 가장 이타적인 게 가장 이기적이라는 말도 떠오릅니다. 물론 오리지널 이카루스 신화의 교훈도 유효하고 계속 유효할 겁니다. 신화는 신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세상과 우리를 투영해 만든 게 바로 신화 속 신들의 모습이죠. 신화는 인간의 이야기예요. 이제부터는 이 이야기를 떠올릴 때 너무 높은 것만 조심해야 한다고 여기지 말고 너무 낮은 것도 피하겠다는 생각을 하자는 겁니다. 우리는 굳이 그렇게 바싹 엎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익숙함과 안도감이 주는 유혹에서 벗어나 실패를 너무 두려워 말고 우리 각자가 가진 가능성, 자신만의 아트를 마음껏 펼치면서 적당한 높이로 더 오래, 더 멀리 날아올라 보자고요. 우리 모두 파이팅!